네, 6월 12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니 우리 김영민 PD님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아닌데요? 어디 덕장에서 박잔 말려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다 쳐낸 느낌이에요. 네. 가뜩이나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4분의 1 토막 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몸무게 우리- 몇 킬로 빠진 것 같아요. 자, 김영민 PD님께서 네. 그 교단에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목사로서의 또 하셔야 될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자리를 좀 비우셔서 오창석 평론가가 자리를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화면에 어. 저 이렇게 4명 나오는데 되게 네. 오목조목한 느낌이에요. 3명 다. 네. 그죠? 옹기종기 느낌. 음. 되게 귀엽다 우리. 아, 이게 크던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약간 횡하긴 하네요. 그죠? 예. 옹기종기. 하지만 오창석 평론가가 컨텐츠는 꽉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분량을 길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네. 아, 감기 걸리셨나봐요. 네, 지금 거의 낫고 있는데 어제까지 송소미 아나운서랑 방송할 때는 거의 말을 못할 정도 심했었어요. 맞아요. 마스크 쓰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이 되게 날로 먹었어요. 고발 뉴스요. 아, 그래도 되는 방송이군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다호 선배님 워낙 원래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 중간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끝나고 박시영 TV도 그렇게 했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감기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오창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감기 네. 연기. 저녁에 놀러 갈 때가 좀 농담입니다. 네. 이틀 동안 수요일 목요일 그랬었는데 지금 네.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민주당의 오염수 장애투쟁 어떻게 보나 이 설문조사를 뉴스토마토에서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당한 대응이 몇 퍼센트 나왔죠, 서미 씨? 57%입니다. 그리고 잘 모름이 10.3%고 거짓이다,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32.7%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과반이 넘는 지금 수치가 민주당의 오염수 장애투쟁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과반이 훨씬 넘기도 하고요. 거짓 선동이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게 오차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든요. 3을 네.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의 응답은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짓 선동이라고 대답하는 게 진짜 묘하게도 여전히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윤석열 좀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러네. 네.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럼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염수든 뭐든 다 그냥 용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거죠. 자, 저 30%는요. 윤석열이 아이돌 누구보다 잘생겼다. 그거에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30%는. 네. 그럴 것 같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일단 정권과 윤석열에게 찬성하는 내용의 답변이 나올 저 30%인데 거의 지금 대세는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다. 네. 지금 이 오염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건강이 너무나도 좀 걱정스럽다라는 게 중론이겠죠? 네,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택시 타면은 요즘에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말싸움 한다고. 아버지는 이제 격렬한 민주당 지지자가 됐기 때문에. 아들 덕분인가요? 저 때문에. 아. 저 때문에 이제 격렬한 민주당 지지자가 돼서 심지어는 택시 탔을 때 저희가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갈 때 올해 초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인수를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가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도 인수를 안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별개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그럼 인수위원회를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인수위원회 그냥 명분이었고 아무것도 전달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안 해줬으면은 전달 안 해줬다고 그때 얘기하면 되지 왜 지금 얘기하냐고.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택시 근데 아버님이 대응을 잘하신다. 아버지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토론 실력이 상당하시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먼저 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저희 아버지가 계속 내리쳤습니다. 꽤 먼 거리를 택시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때부터 이제 조용히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리고 가서 잘 가란 말은 저희 아버지가 보통 해주시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택시 기사 출신이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내리시더라고. 빡쳤다는 거죠. 기분 상하신 거지. 그래서 내려서 그 아버지 모습에 감탄해서 장어 시원하게 긁어드렸어요. 야. 요즘에는 이제 요 얘기로 네. 한참 불이 붙는데 요 얘기는 택시 기사들이랑도 말이 통하나 봐요. 택시 타도 네. 이거는 나도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오염수는 솔직히 정치색이랑 관련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 서면 집회 참석했거든요. 네. 네.
아버지가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영상을 2개 보냈는데 네. 아버지 집회 참고했더라고요. 멋있어. 제가 이 영상을 멋있어. 저 담당자분한테 드릴게요. 그 잠깐이라도 삽입할 수 있으면은 저희 아버지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얼굴이 나와요. 서면에서 이렇게 나 집회 왔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 찍어서. 아니 오창석 씨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생방송인데. 아 생방송이세요? 지금 넣어주세요 지금. 생방송이세요. 지금 넣어주시면 준비되나요? 된다네 또.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네, 지금 말했는데 바로 돼요. 네. 아, 김현웅 TV의 제작진들이 배우력이 굉장히 빨라요. 역시 에어드랍이죠. 아 지금 댓글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영상 너무 멋지다. 아버님 그러니까. 멋져요. 댓글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 있네. 나도 여기 있었다고. 맞아요. 역시. 그 현장이에요. 네. 아.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자기도 잠깐 들렀다. 네. 라고 했는데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진짜요. 아버지가 저보다 이재명 대표를 더 좋아합니다. 네. 네. 아니 아버님이 토론과 논쟁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오창석 씨 어린 시절에 같이 다람쥐통을 타고 내렸는데 너무 어지럽다는 이유로 다람쥐통 관리자를 조잡던 정말요? 아버님이셨습니다. 네. 본인이 관리자한테. 선택해서 본인이 타신 건데 네네. 어지럽다고 관리자를 네. 조잡았어요. 그 관리자분 많이 혼났거든요. 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네, 너도 타라고 얘기했어요. 관리자는 설계자가 아니에요. 알바예요, 알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우리 돈 내고 탔는데. 너도 네. 타라고. 내리고 나서 그 관리자가 혼났죠. 어머. 네. 네. 아니 창섭 오빠 다람쥐통 타는 거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잘 어울리지만 아버지는 좀 쪽팔렸나 봐요. 아니, 너무 다람쥐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옆모습 거의. 네, 다람쥐통을 오창석 씨가 굴린 건 아닙니다. 그래. 네, 탑승했던 거죠.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다람쥐통 같은 거 있습니다. 네. 뭐가 좋아요? 자. 뭐가 있죠? 굴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오염수 방출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만약에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면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회를 너무 못 먹을 것 같아요. 7월에 하나요? 방류? 네. 일단 안 되죠, 현재까지는 안 되죠. 7월인데 뭐 설비가 조금 완비되지 않으면 한두 달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두 달 늦춰지더라도 어쨌든 방류가 철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제주도부터는 횟집이나 해산물집이 문을 닫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저 부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횟집에 그 플라스틱이나 회 포장 용기를 네. 납품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타격이 있대요. 횟집이 문을 닫으니까 납품할 곳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횟집이 1차적으로 타격이 있고 1차적으로는 어민이 타격이 있고 2차적으로는 그 회를 가지고 조리해서 판매하는 횟집이라든지 그런 곳이 타격이 있고 횟집이 줄어들면 포장 용기 또는 뭐 등등등이 타격을 또- 계속 연쇄적으로 받는 거죠. 네. 산지에서 또 이제 이 윗지방에 네. 중부 지역으로 이제 나르는 물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타격을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 뭐 맞아요. 누구 하나 빠질 거 없이 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 해산물들을 먹어야 하는 국민들의 건강도 문제고요. 네, 네. 또 생계가 걸려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진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단 한 명이라도 나는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봐요. 나는 괜찮다라고 마시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또는 지금 걱정된다. 민주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 대응을 정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57%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튀어나와서 나 1리터 마실 수 있다. 충북에 무슨 교수 튀어나와서 나는 10리터 마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그냥 일본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고양이 뉴스 같은 분들은 일본 갔어요. 네. 그래서 당사는 측정기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그 측정 수치가 넘어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 후생성에서 조사하는 건데 해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에서 방사능 수치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르지 않은 방사능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서 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채소와 그 채소를 뜯어먹고 자란 소 네. 이런 데서 방사능 수치가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해산물이 뚫리면요 농산물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명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늦었어요. 바다로 다 방류했는데 뭘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다 하나씩 다 깨지면은 일본이 앞으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 또 두 번째는 들어가서 이제 물을 다 섞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안전한지를 아무 때나 찔러서 이제 시로 채취를 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윗물만 떠서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보이는 윗물만 떠서 채취해서 이 물이 깨끗하다라고 이제 검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걸리도 흔들리지 않고 위에만 하면 청주예요. 네. 아.
그 상태로 지금 가라앉으면.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다. 완벽하게 흔들고 완벽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들이 원하는 상태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그 고양이 뉴스 원PD 네. 님께서 그 네. 일본 가셔가지고 그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지역까지 가셔서 이제 원전이 보면 바닷가 저쪽 끝으로 원전이 보이는 지역까지 가셨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다 살질 않아요. 빈집만 잔뜩 있어요. 맞아요. 다 떠났구나. 네. 강제이주. 네. 아 강제이주. 그래서 다 떠나서 빈집만 있는 곳인데 이제 바닷가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 방사능 수치를 이제 한번 이게 체크를 해보는데 이 풀 있잖아요. 네. 길바닥에 그냥 나 있는 풀 근처에 갖다 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수치가. 그러니까 생명이잖아 풀은. 풀은 이제 이 지하수가 밑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그 지하수를 빨아먹고 자라는 생물들일 거 그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물뿐만 아니라 거기 공기 중에 있는 것도 다 오염이 될 테니까. 또.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오창석 평론가 말씀대로 해산물만 지금 걱정이 아니라 농산물도 네. 위험한 수준이다. 게다가 후쿠시마산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 내에서 다른 곳을 거쳐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산 말씀하셨다시피 후쿠시마산 해산물만 피하면 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해군 거문도에서 네. 그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문도의 갈치가 유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제주해협에서 나는 갈치거든요. 네. 그럼 제주해협 그 위에 거문도가 있어요. 각자 어선이 이렇게 출발하겠죠. 네. 출발해서 제주해협에서 갈치를 잡아요. 네. 이 배가 제주도로 내려가면 제주 은갈치예요. 그렇죠. 거문도로 올라오면 거문도 은갈치예요. 똑같은 뭐야? 곳에 잡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바나나 형태가 일본이 바나나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기를 잡아요. 후쿠시마로 입항하면 후쿠시마산이에요. 그렇죠. 잡아서 밑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밑에 예를 들어서 나 위치를 잘 모릅니다. 사세보다. 그럼 사세보산이 되는 거예요. 아 잡은 위치 산이 아니구나. 어디로 입항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 네, 아니 바다 어디서 잡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어디에서 정박하고 어디를 통해서 유통이 되느냐가 원산지가 되는 거죠. 그럼 진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다음에 다른 데로 입항했으면 거기 산인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다가 맨 밑에서 잡았어요. 음. 오키나와에서 잡았어.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떨어진. 근데 중요한 거는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애가 오키나와 앞에 잡히면 이건 안전한가? 네. 안전하지 않지. 바다에는 경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네. 나는 뭐 몇 리터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개소리라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못 믿는다. 아니 그럼 직접 가셔서 마시면서 얘기하던가. 얼마나 무서울까? 진짜 독약 먹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네. 가서 거기서 잡은 물고기 회쳐서 드시면서 그 물 소주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서 얘기하면 그럼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마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장에 후쿠시마에 딱 도착하잖아요. 뒤에서 팔만 잡아도 날뛸 겁니다. 내가 마신다니까 왜 팔 잡냐고. 입 멀어서 입 열려고 하면 장목수 바로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내려서 거기서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도 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네. 아. 처음 그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벌어졌을 때 그 글로 이제 비행 가시는 승무원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에서 또 생수가 돌아와야 되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잖아요. 네. 일본 공항에서 생수가 실릴 거 아니야. 그 생수도 안 먹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면 일본에서 만든 생수니까 이게 어디서 온 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 조심해야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여자친구를 통해서 봤던 건데 여러분 연애 많이 하시면 이런 잡다한 지식을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지진이 있었으니까 네. 꽤 옛날 얘기죠. 네, 옛날 얘기입니다. 꽤 옛날 네. 얘기예요. 10년 전. 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누군가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먼 미래의 이야기인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산업화가 좀 늦었고 네. 개혁 개방이나 경제 개방이 좀 늦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중국이 원전을 존나 많이 지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원전이 언젠간 노후화되죠. 네. 우리나라도 뭐 30년, 40년 되면은 재가동을 할 것인지 폐쇄할 네. 것인지 결정하는데 네. 만약에 폐쇄했을 때 그 방사능 폐기물을 희석시켜서 방류한다. 라고 결정하면은 아니 일본은 지진이 나도 방류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관리했으니까 방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은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흘러나가면 한 바퀴를 돌아서 막 우리나라에 돌아온다. 또는 일본은 그냥 돌아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큰 해류상은 한 바퀴를 크게 돌죠. 근데 중국의 동해에서 방류하잖아요. 네. 곧바로 서해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네. 방류하는 순간 우리나라 서해예요. 네.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얽혀 선례가 있네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원전도 방사능을 이미 배출하고 있다. 이따위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동해 어민들 지금 바로 죽으라는 겁니까?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동해에서 지금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방류하고 있는 것은 온 과학자가 다 붙어가지고 가장 안전한 상태로 관리 끝에 내보내는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을 못 믿겠다고 있는데 우리 국민한테 일본을 믿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일본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믿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우리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실드를 치고 있어. 제 친구들은 사실 지금 나이가 네. 이걸 가임기 뭐라고 하죠? 임신 적정한 네. 나이 가임기 여성이죠.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형아 걱정을 벌써 하더라고요. 걱정할 수 있죠. 네, 무섭대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시기이기도 하고 뭐 7월에 방류된다고 해서 저는 당장 그냥 제가 먹을 거 이런 거 걱정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내 아이 걱정돼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민적 불안감이 쌓이고 있는 건데 이게 이걸 괴담이라 그러더라고요 국힘은. 아니 자기네들도 야당 시절 그렇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 같이 서명해가면서 반대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닙니까? 네. 아 너무 진짜 그야말로 인면수심입니다. 네, 이거 근데 그 광우병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 않아요? 누가 비교할 게 광우병이랑 아니고요. 비교하던데. 광우병은 김준일 기자가 YTN의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 나가서도 이제 얘기를 해서 쇼츠를 뽑았는데 광우병은 진실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광우병이 있었던 소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때 집회를 많이 하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일본과는 다른 그러니까 개월수가 훨씬 더 높았던 소의 개월수를 낮췄어요. 그리고 이거 광우병 아니나 했을 때 갑자기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갑자기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서 개월수를 낮췄으면 협상에 네. 성공한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방류하기 전에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훨씬 더 검증을 빡세게 해서 우리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네, 다 다람쥐통 태워야 돼, 이 새끼들. 네가 타봐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관리자로 들어갈 겁니다. 원 없이 돌려드리겠어. 다람쥐통이 아니라 핵팽이통에 태워야 됩니다. 네, 진짜 국민들의 건강 따위는 이 불안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이동관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아, 동관이. 네, 이동관 씨 임명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 돌린 게 있어가지고 네,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 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다. 55.4%고요. 네. 잘 모른다가 13.5%.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기대한다가 31.1%. 아까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낮죠. 음, 왜냐면 자기들이 봐도 조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의 학폭 논란이 없었으면 네. 이게 퍼센트가 더 높았을 겁니다. 네, 훨씬 높았을 겁니다. 자기도 실드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네. 지금 인사검증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미 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도 우려스럽다는 문자를 1000개 이상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정권 초창기에 낙하산 인사 있죠. 네. 네. 뭐 나토에 갑자기 공짜로 탑승한 신 씨라든지 강릉의 뭐 황 씨 아들, 뭐 주 씨 아들, 우 씨 아들 뭐 이런 사람들. 네. 그 얘기를 누가 터뜨렸냐? 네. 국민의힘 전직 보좌관들이 터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확률로.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게 아닌 거구나. 아니죠. 내가 가야 할 자리에 네가 가 있으니까. 아. 원래 정권 교체가 되면 원래 보좌진들이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커리어를 쌓아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두 번째, 보좌관 출신이 만약에 9급, 7급으로 들어가면 청와대 또는 용산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4급, 5급으로 돌아옵니다. 네. 또는 공공기관에 이사로 가거나. 네. 근데 내가 들어갈 자리에 엉뚱한 애 새끼가 들어가 있네? 얄밉지. 파내고 싶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5,0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용산은 급히 옮기느라 3,000명밖에 못 들어가 이미. 그 3,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엉뚱한 새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흘려주는
흘려준 겁니다. 민주당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정권의 극초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동관의 이 임명서를 누가 흘렸느냐? 높은 확률로 이동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흘렸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왜냐면 이동관 반 이동관 방통위원장 파도 있어요. 네. 거기서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통위원장 어차피 새로 뽑는데 네. 아니 이동관 말고도 있지 않느냐 네. 라고 저는 지금 전설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에 반 이동관 파가 우리랑 합세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밀어야 돼. 일단 이동관 밀어야 돼. 그거 괜찮은데? 왜냐면 이동관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새끼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나발이고 더 큰 문제가 대한민국 언론 지원 정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대량 해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당장 헬마 MBC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제일 최악. 제일 먼저 끌어내릴 거야.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몇 달 뒤에 M장기획에서 청소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그 편의점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써달라고. 네. 네. 이 짧아가지고 청소하기도 좋아요, 신체 구조가. 단어로 키 큰 사람들 허리 아프거든. 아, 진짜. 그 방법 괜찮다 근데. 이동관 말고 다른 사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국힘에서 붙을 것이다. 국힘에서 알아서 도와줄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이동관의 이력에 대해서야 뭐 누구보다도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MB 시절 그야말로 이제 언론 탄압 기술자로 활동하면서 네. KBS 정윤주 사장 해임시키고 MBC 편파 인사하면서 손석희 앵커도 백분 토론 하차시키고 네. 네. 자 그리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종편 설계를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종편 만든 사람이죠. 네, 그리고 YTN 기자 등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하는데도 자, 이 사람이 일조를 했다, 주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정자설이 나오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언론을 바라보는 언론관이 어떠한지가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이름만 바꾸면 돼요. 지금 MBC 백분 토론 누가 하죠? 정준희 교수가 합니다. 네, 하차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하차하죠. 하겠죠. 무조건 시키겠죠. 하차합니다. 아이고. 무조건 하차합니다. 그리고 MBC 편파 인사 지금 누가 있어요? 편파 인사 없어요. 그러나 신장식과 헬마는 없어질 겁니다. 저도 날라갑니다. 저도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지상파 MBC밖에 없는데. 그러네. 아침에 네, 2개나 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김종배 MC 장군 날라갑니다. 저는 또 요즘에 윤혜 언니가 네, 민주진영 거대 스피커라고. 윤혜 언니 나왔죠. 오윤혜 씨 날라갑니다. 네. 데일리잖아요. 큽니다 이거. 대타 김무성 씨 갈 자리 없습니다. 어떡해. KBS 정현주 사장 해임됐죠. 네. 지금 KBS에서 어떤 거 하고 있냐면은 MBC의 뉴스룸 압수수색한 거를 마지막 꼭지로 다뤘어요. 네. 그러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거 보도했었던 여성 앵커 날아갈 겁니다. 지금 수신료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 수신료 싸움하고 있는 거 12분을 길게 들여서 KBS에서 꼭지로 다뤘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 명분이 달려있으니까 그 12분 다룬 기자 앵커 다 날아갈 겁니다. KBS에 지금 정준희 교수 저 예전에 출연 한번 했었는데 KBS 열린 토론인가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날아갈 겁니다. KBS의 최강 시사 날아갈 겁니다. 전체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한 번 다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정권 시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근데 심지어 최경영 기자는 하태경 의원이랑 싸운 것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랑도 싸웠어요. 네.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네. 진정한 파이터죠. 진정한 파이터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날아갈 겁니다. 왜? 우리 쪽이랑은 안 싸운 사람 안 치겠지. 물론 하태경이랑 싸워서 가산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 정권에서는. 네. 그러나 어쨌든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자, 그러니까 이 아들, 이동관 아들의 학폭이 이제 벌어진 게 2011년이죠. 네. 나중에 뒤늦게 이게 이제 알려지긴 했었는데, 사건이 있었던 건 2011년 경입니다. 그때 당시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피해자가. 4명, 최소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유도 없이 학우들을 괴롭히고 네. 때렸다라고 하고 책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뭐 300번씩 받게 했다. 눕혀놓고 발로 밟고 뭐 누구를 제3자에게 제4자를 때리라고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장 악질적인 맞아요. 학폭 행위를 저질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빠가 당시 정권의 고위 공직자였었는데 이 자립형 사립고죠. 하나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이 학폭 사건이 벌어지면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데 학폭위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학폭을 다루는 법률상 무조건 열려야 하는 겁니다. 네. 열리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뭉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당시 학교 교장인가가 업무집행 방해죄로 재판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죄 났다고 해서 이동관은 봐라 그때 당시 교감도 무죄 났었다. 그러니 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 학폭 이력이 있으면 이게 생활기록부에 다 남아야 되는데 네. 그냥 전학만 시키고 생기부에 안 남았죠. 생기부에는 전혀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 학교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데 안암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의사가 됐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아, 대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생기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지. 네, 그 얘기 뭐 고대 의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니란 얘기도 또 있던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좋은 대학교, 명문 누구나 생각했을 때 명문 대학교인 곳에 이제 진학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 듣는데 정순신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아, 무조건 더 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순신의 아들도 나쁜 언어 폭력인데 네. 그 사람은 신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나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뭐 저는 신체 구조상 누군가를 가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고 살아는데 가해 불능자거든요. 네,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해자는요 한 명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분명히 2명, 3명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너무 악질이야. 얘한테 시킨 거잖아. 그럼요. 괴롭혀 이렇게. 네, 근데 이 해명 보면 더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그 피해자하고 합의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근데 최소 4명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피해자가. 네. 근데 그 합의했다는 그 한 명, 실제로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친구로 지내며 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다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중에 친하게 지내자에서 선생님들이 앞에서 악수하라고 하고 어깨 동무하라고 껴안으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난 어떻게 될까? 네. 그 범죄도시 원에 보면 장이수와 독사 네.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으라고 하잖아요. 네. 마동석이 야 그 프로보이드 줘봐. 폴라로이드입니다 형님 이렇게 해서 사진 찍잖아요. 그때 화해가 화해입니까? 풀리고 나면 서로 죽이려고 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누가 인터넷에 글에 오면서 봤는데 나는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라고 해서 친하게 지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서로 건드리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네. 라고 이게 누가 써놨는데 그게 전 진실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네. 거기에 보면 학생이 진술서 쓴 게 좀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그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그 진술서에 서명도 없고 학생이 서명이랑 작성 날짜가 안 적혀 있대요. 네. 그리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서 효력이 없으니까 그건 가짜래요. 나 진짜 그 더글로리가 학폭과 관련돼서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보는데 네. 박연진 엄마가 네. 문동은 엄마 찾아가서 합의서 쓰는 거 보셨잖아요. 네. 엄마한테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켜서 엄마한테 네. 돈 준다든지 또는 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문동은 엄마 같은 사람이 사실 거의 정말 드무니까 일반 학생의 어머니라면은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피해를 더 크게 받을까봐 왜냐면 저 집안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다독이면서 강제로 합의를 써준다거나 전학 간다니까 전학 가면 우리 아들 좀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합의를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는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강제로 억지로 합니다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인 한 장만 남고 근데 사인도 제대로 안 남아 있다고 하면은 이 현실은 조금 더 들춰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네. 만약에 피해 학생이 있으면은 추적을 해서 양심 고백을 좀 더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동관 씨가 TV에 나와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하면 끝입니까? 이거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관 사실 지금까지는 내정설이에요. 내정설만 돌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은 근데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죠. 해명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지난 8일부터 네. 갑자기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명이라보다는 반박이었죠. 네. 거의. 네. 자, 본인은 본인과 본인의 아들은 깔끔하게 뒷수습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학폭이 아니라 싸움이라고도 했고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행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의지로 봐서는. 그래서 강행을 하려는 여론을 간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민주당이나
우리가 연대를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반이동관파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압박을 줄 수 있는 연대를 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정권에서는 언론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최악의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동관은만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동관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정서가 특히나 이 학폭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총선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10월 전체 언론 물갈이를 하고 나면 10, 11, 12, 1, 2, 3, 4, 7개월 동안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 네. 싹 물갈이해서 정권 친화적인 보도만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네.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10개월은 일본 정치 10년이다. 그러니까 1년이 1개월이다. 네. 워낙 왔다 갔다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엎치락 뒤치락이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슬프지만 연도만 바뀌어도 여론이 좀 많이 바뀌어요. 작년 거로 묻어두는 게 있어요, 좀 우리나라는. 그래서 12월까지 어떤 일이 시끄럽게 터져도 1월부터는 새해 다짐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작년 이슈가 좀 묻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말까지 어떤 이슈가 이어지고 어떤 이슈가 새해 시작될 것인가를 좀 찾아보면 야당 입장에서 새로운 이슈를 끌어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새해 이슈를 끌어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언론 지형이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갔다가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광고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프리미엄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창석 오빠 앞에 있는데요, 하나씩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식품 홍삼, 그리고 홍삼 중에서도 가장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죠, 정관장의 홍삼 보감을 김용민닷컴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정관장이 만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에 대한 특별한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6년근 홍삼 농축액에 차가버섯 농축액, 그리고 벌꿀, 영지, 상황버섯, 녹용까지 들어있습니다.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공식 인정 제품이고요. 자, 편의성까지 더했습니다. 1일 1회 1포면 충분하게끔 진하게 응축한 농축액을 스틱에 담았습니다. 맛과 향도 좋아서 먹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가격은 10g 30호에 122,000원. 쇼핑백도 함께 드리니까요,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자, 쇼핑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석 씨는 피리 많이 드세요.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너무 맛있네요. 맞아, 네. 면역력에 필요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네. 네,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그죠. 너무 좋습니다. 쪽쪽 빨아 먹어야 네, 돼. 달짝지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이제 좋습니다. 계속 고양이 추루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서 먹는 맛이 있고. 이름도 홍삼 보윤정이네요. 너무 진짜. 아니 뭐 똑같은 말인데 오창석만 얘기하면 참 더러워요, 그죠? 아, 광고주가 좋아하실까요? 광고주가 많이 판매하면 된다면 아하. 좋아하시겠죠. 그렇다면 많이 팔릴까요? 그렇지만 아픈 척한다. 야, 불쌍한 척한다. 아, 저거 치트키야. 아파. 아프죠. 치트키. 네. 자, 여러분, 홍삼 좋은 거야 뭐 우리가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이제 홍삼의 좋은 점은 각자 이제 각자 이 면역력이나 이 성질, 몸의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삼은 다 체질에 잘 맞아요. 맞아. 체질이 좀 달라도 이 홍삼은 다 웬만하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스틱형은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정장 안에다가 이렇게 딱 앞주머니 넣을 수가 있거든요. 셔츠 안에. 그래서 보관에 용이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쓰지 않네.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의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 홍삼 보윤정 데일리 스틱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강 챙기셨으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황금 미소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먹어봤잖아요. 네. 정말 맛있거든요. 쓴메밀 생면 6인분에 메밀 전병 4개, 냉육수와 특제 비빔 소스, 소바 소스 2세트, 2세트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요즘 평양냉면 하나 드시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 넘어가죠. 거의 2만 원 다 돼요. 네. 아, 정말 진짜 비싸네. 비쌉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의령 황금 메밀은 냉면 2그릇 값도 안 되는 단돈 27,000원에 메밀 생면 6인분에 6인분. 메밀 아. 전병 4개까지 거기다가 아.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의령 황금 메밀이요. 쓴 메밀로 유명한데 혹시 쓴 메밀 아세요? 쓴 메밀. 몰라요. 흑메밀이거든요. 어. 검은 메밀을 이제 쓴 메밀이라고 하는데 검은 메밀. 당뇨를 막는 루틴이 일반 메밀보다 70배나 더 함유돼 있어서 맛도 좋고 아니 건강에 왜 오창석 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송소민 씨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아니 왜 저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별말 검은 메밀 검은 메밀이라고 얘기한 건데 뭘 그러세요? 네. 우리 이게 싫어. 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해서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자, 구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g 2팩 6인분이고요. 비빔장 150g 2팩, 사골 냉육수 350g 2팩에 강겨자 2개, 메밀전병 1팩, 순한맛 2개, 매운맛 2개까지 야. 완전 풀 세트. 네. 이거 뭐 남는 게 있나 이게? 꽉 찼습니다. 자, 고소한 메밀 생유한 6인분과 진한 네. 맛이 일품인 사골 냉육수에 쫄깃한 메밀 전병까지 맛볼 수 있는 황금 미소 세트가 단돈 27,000원. 이렇게 지금 스티로폼 박스에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또 신선도를 유지해서 배송이 되겠죠. 집에서 간편하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메밀국수 먹으려면 어디 산속 깊이 가야 이제 맛집 있다 아, 그래가지고 그쵸. 저도 한번 강원도 어디 진짜 한참을 들어가가지고 있는 메밀국수 집에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었는데. 근데 좀 저는 그렇게까지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잘 끊겨요 또 메밀 면들이 찰기가 좀 떨어집니다. 오. 근데 원래 메밀의 특성이 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찰기가 있게 만드는 게 또 기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메밀만 들어가면 보통 이제 잘 끊깁니다. 그래서 면이 이제 쫀쫀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 황금 미소 세트는 네. 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에서도 맛있는 이 메밀면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메밀 네. 전병까지. 자, 27,000원에 꽉 찬 구성. 자, 김용민닷컴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황금 미소 세트. 의령 황금 미소 세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앤 마이너스 케어,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과 밀크시스, RTG 오메가3 루테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GMP죠.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ISO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관리까지 거쳤습니다. 생산물 책임보험 1억 원에 가입된 제품이라서 걱정 1도 없이 드실 수 있는 완벽한 건강기능 식품이고요. 이 밀크시슬은 간 건강에 좋고요. 또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해서는 RTG 오메가3 루테인이 좋고요.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에 미네랄 10종까지 담은 멀티비타민 미네랄까지 이 3종 세트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충족합니다. 근데 제일 완벽한 건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3개 풀 구성에 38,700원밖에 안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 드시려면 한 10만 원 정도 네. 필요하거든요. 네. 김용민닷컴에서는 하루에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렴하죠. 자, 이제 여름이 이제 뭐 이제 초여름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무색할 정도로 이제 지금 그냥 완전 완전 여름이에요. 무더운 여름이 네.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습도도 높고 이러다 보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얼마나 습한지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는 수영복을 입고 댕겨요? 아, 네. 좋은 현상이에요. 네. 언제 어디서는 물속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워낙 있습니다. 습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이 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수영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뭐가 이렇게 바람직하다 그러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우니까. 네. 너도 수영복 입고 댕기세요. 저요? 저는 이 수영 이렇게 합니다. 모르셨구나. 아, 제 수영복이 그렇구나. 이거예요. 아, 저번에 한강 수영장에서 정장 입고 수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였습니다, 그게. 네. 네. 어쨌든 여러분 날씨 더워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서 땀 흘리면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전해질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몸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고 그런 게 이제 더위 먹었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냉방병. 에어컨 맞아. 바람 쐬다가 더운데 나갔다가 다시 또 에어컨 바람 쐬다가 이제 머리 아파. 그러면 감기 걸리고. 몸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름 감기가 요즘 또 난리입니다. 저렇게 되잖아요. 오창석 씨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 건강을 잘 지키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맞아요. 그러려면 비타민
자, 그리고 간 건강 챙겨주는 밀크시스, 밀크시스 그리고 혈관 필요해. 건강과 눈 건강을 챙겨주는 자 오메가3 루테인 요거 챙겨 드셔야 되는데 요거 3개 알찬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사시면 다른 거 특별하게 뭐 더 드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였습니다. 자, 광고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미디어 실업으로 갈까요? 네. 자, 미디어 실업 보고 오시면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요. 미디어 실업 보고 오시죠. 오랜 역사를 지닌 중앙방송국이 국영에서 공영으로 제재를 바꾸어 한국방송공사로 발족했습니다.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저희 한국방송공사 창립 14도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평소 뜻있게 생각했던 글귀를 기념휘호로 보내주었습니다. KBS TV 뉴스가 거쳐온 지난 반세기는 하지만 군사정권의 폭정에 대해선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KBS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도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9시 뉴스는 이른바 땡전 뉴스로 불렸습니다. 광주 사태가 무장 난동자들에 의한 무정부 상태하에서도 군은 최소한의 자위권 발동마저도 자제했으며 KBS는 단 한 명의 증언도 단 한 커트의 계엄군 진압 장면도 없이 80년 광주를 또 한 번 무참하게 유린했습니다. 상자가 발생하자 광주 사태를 자꾸 다시 되씹어서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다시 건드려서 생기는 상처. 숨진 박군은 박종철 오전 군 10시 고문치사 50분쯤 사건 조사를 때도 받다 당국은 이번 명동 집회가 그대로 열릴 경우 정치적 선동작으로 변하고 폭력 소요가 일어나 사회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종교인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당국이 종교 행사를 탄압하는 것처럼 대내외 선전할 계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인 민통령 등 제야단체는 이미 5.3 인천 소요 사태를 비롯한 폭력 시위를 벌여온 불순단체이며 셋째 그동안 주최 측과 과격 학생들이 만든 유인물은 재헌 의유 소집을 주장하고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자는 등을 선동하고 있어서 이 밖에도 박근혜의 추도식은 이미 지난달 26일 명동 성당에서 치러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8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해 또 한 번 추도식을 가지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 투쟁의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며 추도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돌과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특히 종로 3가 단성사 앞길에서는 과격 운동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가장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를 이어받은 KBS 사원들은 1990년 낙하산 사장 취임에 맞서 방송 민주화 투쟁에 나섭니다. 1990년 4월 12일 KBS 서기원 사장의 첫 출근 날. KBS 사원들은 노태우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정권의 뜻에 맞는 사장을 갖췄다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1000여 명의 사복 경찰이 투입됐고 117명의 사원이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신임 사장을 반대하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가서 KBS 방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9시 뉴스도 보도국 기자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침묵 시위를 벌인 끝에 13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1989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9년 만에 그날의 진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광주는 말한다가 방송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숨죽인 속삭임으로만 전해져 왔다. 당시 시청률이 무려 70%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당시 여당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KBS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던 KBS의 품위, 양식,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실망치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은 당시 KBS 사장이었던 서영훈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서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사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유신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서기원 씨였습니다. 내 정권의 앞뒤 표정이 아니야. 게임이 기여가 하지만 그 뒤로도 정권이 바뀌면 KBS는 흔들렸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16년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까지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현주 사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부실 경영 등의 책임이 있다며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회는 야당 이사들의 퇴장 속에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 정현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처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KBS는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되면 현재 6,200억 원 정도인 연간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취준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미디어 실업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쭉 찾아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정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 가셔서 따로 미디어 실업만 올라와 있는 거 보시고 여기 와서 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게 어쩌다 보니까 미디어 실업이 노른자위가 됐어요. 네, 다들 그거 보려고 그래요. 네, 우리는 그 주변에 그냥 흰자위만 돼버렸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미디어 실업 사랑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신데 요거 보시려면 족박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 풀세트로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을 이겨라 코너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부대변인이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전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부대변인도 그냥 대변인 아니에요? 왜 꼭 부대변인이라 편하게 많이들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를 강조하려고 했군요. 상당히 튀게 강조하셨어요. 마음 아프고 저한테 마음 아픈데. 대변인님 이렇게 하셨어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부대변인이랑 대변인이랑 상근 대변인이랑 다 달라요? 다 다른 일을 하나요? 대변인은 다 상근이고요. 부대변인은 상근은 이제 몇 명 안 되고 그 부대변인들은 좀 많이 네네. 계세요. 그런데 이게 법인카드를 받느냐, 논평을 본인이 직접 쓰는가, 거기에서 상근과 상근이 아닌 부대변인은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서로끼리 약간 견제나 이런 것도 있어요? 민감한 질문을 더 공섭이. 견제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네. 지금 상근은 논평이 당번제로 돌아가는 거고 부대변인들은 그냥 상근자가 없는 부대변인들은 인사 정도 나누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명함 같은 그런 건 아닌가. 그리고 네네. 다음에 상근으로도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가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상근까지만 카드가 있는데 이게 클린 카드라고요. 네. 10시까지 밥만 먹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네. 저녁 10시까지. 네. 금액 제한 없이 금액 제한 당연히 있죠. 있어요. 금액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아롱사도 시키고 그 금액을 네. 일주일에 3회 정도 매일 이제 기자를 점심을 먹잖아요. 네. 간혹 가다가 저녁에 간혹 끼면 2주를 못 버틴다. 네. 그래요. 그럼 그 금액은 아이고야.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다 똑같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국힘은 현재 국힘은 이준석이 잘 만들어놔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치면은 100만 원 정도 더 많고 대변인 기준으로 거기는 현찰로 줍니다. 현찰로?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네, 그냥 현찰로 줍니다. 근데 그게 왜 잘 만든 겁니까? 그게요? 예. 아니, 우선 일단 뭐 100만 원이 처우가- 더 많다. 처우가 좋다. 100만 원이 더 많다. 근데 자기가 많이 쓰려면은 밑에 사람들도 많이 쓰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농담이고 이거는 원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버티는 힘이 결국은 돈에서 나온다는 거 아는 거. 이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이거는 민주당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저쪽이 처우가 좋다 그래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직에 대한 욕심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형이 막 대전에 가서 뭐 받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같아요. 못 가게 된 거예요. 또 같은 우리가 그 저녁자리 집인데도 간혹 가다가 그냥 명칭 간판에 무슨 포차 이렇게
간판 있어야 네.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거의 밥도 먹고 네, 라면만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술집일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슨 뭐 횟집 비슷하게 무슨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모르고 결제를 하면은 나중에 네. 제가 현찰로 갔다가 이렇게 계좌이체를 해줘야 돼요. 오복수산 안 됩니까? 오복수산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판도 잘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네. 밥집이었어요. 라면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무슨 포차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래 라면 싸잖아요. 네. 거기 있는 제가 다 샀거든요. 네. 많은 청년들 그러니까 그 대신 당에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날 모임 네네네. 자리였으니까 제가 다 그냥 이렇게 현찰로 다 했죠. 아니, 가끔 간판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카드에 찍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인 맞아요. 가게들이 있어요.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거기 메뉴에 보면은 볶음밥, 라면 막 이렇게 메뉴가 뻔히 있어요. 그러면 그 메뉴를 그대로 다 이렇게 돼서 주니까 그래도 간판 때문에 안 된다. 분명 여기 김밥집인데 찍어봤더니 갑자기 목면 이렇게 찍혀. 목면 뭐야? 꽃 이름 같은 거 이상한 거 찍힌 거 이상하게 있어. 근데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되게 의심스럽다. 되게 의심스럽다. 이름이 모호해요, 굉장히. 목면이라니. 괜히 의심살 수 있거든요. 야, 이런 이름 지어진 데서 어떻게 13,000원에 밥을 그치. 먹습니까? 뭔가 이상해. 수산화, 목면 이런 거. 꽃 이름은 진짜 이상해. 꽃 이름. 왠지 맥주 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물망초.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당직도 해봤고 네. 지역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지역위원장들은 뭐 지원이 좀 나오니까 당에서? 없습니다. 지역위원장은 흔히 말하는 직책당비 더 많이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당원, 권리당원, 뭐 대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내는데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그 위에 당대표 끝판왕이죠. 그래서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비를 더 많이 내요. 그럼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에서 걸라고 하는 현수막비를 현수막대로 걸어야 되고 지동으로 직책 당비 내야 되고 자기 활동비 자기가 케어해야 되고 이렇게 못 버티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케어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두 번째 책 쓰고 나아진 거는 청년 예비 경선 비용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직접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돼요. 2016년에 제가 한번 깨지고 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마해야겠다 결정 짓고 3,300만 원 날라갔다고. 당비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300만 원 내야 되고요. 예비 경선 비용 1,500만 원, 선관위 기탁비 1,5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출마해야지라고 결정하는 순간 3,300만 원 날라가요. 그 없는 사람 나가지도 못하게. 못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내라도 좀 줄여달라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꼴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어차피 다시 안 나갈 건데. 다른 애들 싸게 나가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역위원회, 원외위원회 특히 어려운 지역은 전부 다 지원이 더 커요. 네. 지원이 커졌군요. 그 현수막도 걸 수가 있고 네. 만약에 그 시도당 같은 경우에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지원을 요청을 하고 하면은 더 내려져서 잘 특별 지원금처럼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도 TK, PK 쪽에는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책 잡혀서 지난 몇 년간을 빚쟁이로 살아갔는데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누구? 네, 누구한테 빚쟁이라고 살아갔겠어요. 여기 그 수요일마다 나온 눈 찢어지는 거. 그분이 그러셨구나. 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시키세요. 이제는 제가 채권자니까. 채권자. 네, 제가 채권자니까 뭐 오창석 씨가 당한 거 제가 그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니 뭐 당비하니까 생각나는데 대통령도 당비 내거든요. 그 윤석열이 자기 300만 원 냈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300만 원 냈는데 그 당원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까? 어머 표정 바뀌셨어. 얼굴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 제가 막걸리 한 잔 했거든요. 막걸리 한 잔. 아니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대통령이 당비를 300만 원씩 했는데 당 이래저래 말 한마디 못하냐고 300만 원 낸다고 유세를 그렇게 떨었던. 당연히 내는 건데. 진짜. 근데 민주당보다는 뭐 민주당은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그러니까 당 대표도 당비 많이 내죠.
그런데 그런 당대표가 이번에 무슨 책임지고 사퇴해라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과 왜 주장을 똑같이 하는지 네. 우리 당대표도 야 나 직책 당비 당신들보다 이렇게 많이 내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다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두 분 오시기 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동관 이야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내정되면서 이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정 아직까지는 설인데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눈치 보면서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의 행적을 찾아보면은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짓을 많이 했던 분이고 본인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하나하나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덕적인 면 우리가 많이 이미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도에 학폭이 발생하고 12년도에 아들이 그러니까 그 생활기록부에 아무 기록이 없이 아예 전학을 가고 또 네. 명문대에 또 입학을 하고요. 15년도에 고발이 되고 16년도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지금 완전히 드러내놓고 뭐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그 서울시 교육청에 그 고발되었을 때 구체적인 그때 감사가 있었을 때 139페이지인가요? 한번 그렇게 지금 그 보고서가 명백하게 아주 세세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다 또 항소를 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그런데도 또 기각을 됐었어요. 그러면 그때 첫 번째 서울지검의 담당자가 누구였냐? 손준성 고발사주 검사였어요. 그때 담당자가. 네. 그러면 이게 보직 이동에서 두 번째 그걸 담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1년의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수사검사는 김도균 검사. 이 검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이죠. 2018년도에 중앙지검장 했을 때 그때 당시 형사 6부장이었습니다. 완전히 최측근이에요. 예전에 그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같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무혐의 처리가 내려지기 바로 한 달 전에 여기가 하나고등학교였잖아요. 네.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예요. 학교에 이사장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검찰총장. 32대 검찰총장이 이사장으로 갑니다. 김가경. 네, 김가경 그 이사장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군가 그때 MB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MB 대통령이죠. MB 대통령하고 고대 동창으로 또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요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힘과 MB와 연결고리가 다 있어서 지금 이것이 무혐의로 아예 끝난 사건인데 마지막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학교를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공소시효가 2025년도 총선 다음입니다. 10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보통 퇴임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이렇게 퇴임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해요? 어떻게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가? 검사는 이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한 커리어로 이용이 되죠, 보통. 진짜 수단인 것 같아. 저 말도 안 된다. 자기 커리어만 좀 괜찮으면 이제 마누라도 포르쉐 받을 수 있고 아유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때 당시 사건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당시 하나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던 선생님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왜 학폭이 열리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던 젊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동관의 아내가 와서 이름 적어달라고. 학폭이 열어야 된다고 그 항의했던 선생님들 이름 적어달라고 그랬다. 이름 받아가서 뭐 하려고? 모르지. 근데 뭐 그렇게 했다는 증언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그 선생님들이 반발이 심했나 봐요. 그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몇몇 젊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학폭이 왜 안 열리냐고 학교에 항의했던 선생님들이 많은데 모두 다 묵살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문제 제기했던 선생님은 최소한 참고인 신분이든 뭐든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네. 번도요. 그런데 학폭위도 아예 열리지 않는 것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법치국가 네. 이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학교 폭력 예방법에는요. 보고받거나 이런 상황이 이런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네. 하면은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생긴 게 MB 정권 때예요. 네. 그 조항이 생긴 그 법이 생긴 게 MB 정권 때인데. 안녕하십니까. 네. 나 때 만들었습니다. 네. 아니 왜 만들어놓고 안 지키신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안 지켜. 동관이 화이팅.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뭘 잘해? 지금 벌써부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시킵니다. 아 신나셨겠어요. 아주 본인 때 이제 MB 키즈들이 지금 아주 활개를 치고 난리가 났어. 장원군은 방송 몇 개 하고 있죠? 왜 아시려고 하는데요? 불안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막 꽃 피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그만할 때가 됐나요? 야, 근데 꽃이 져야 돼. 꽃이 져야 열매가 나와. 무서워. 성대모사로 얘기하는데도 막 식은땀이 난다. 지금 너무 무섭다.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 너무 무섭다. 와. MB는 진짜 완전히 똑같아 진짜. 나 갑자기 자동차 할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 자동차 할부금,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 이자 내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진짜 MB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메소드가 가능합니다. 청계천에서 만났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자동차도 좋은 거더라고요. 아, 자동차 좋아요? 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리스예요? 리스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지금 독일의 4대 강자 중에 한 대죠. 뭐 니체는 달라요? 둘이 같은 차 아니에요? 같은 차는 4대 강차입니다. 4대 강차. 커플카입니다. 저는 빚이 없어요. 자동차도 현찰로. 현찰로 살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래서 항상 나는 부자다. 왜? 네. 빚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리스 잘못했다가 지금 인생에 기스가 났습니다. 기스입니다. 기스. 리스가 아니라 지금 차를 제가 이끄지고 당기고 있습니다. 이거 네, 우마차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일자리까지 잘린다? 깡통 차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깡통 차는 겁니다. 송소미한테 카풀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카풀로. 소미야 너 어디 갈 때 나 좀 태우고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동관이 내정돼 있다는 얘기가 방송가에 소문이 퍼지자마자 이미 KBS나 MBC나 이 분위기나 기류가 완전 달라졌어요. 왜냐면 한번 MB 정권 때 그렇게 거세게 저항했지만 진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들 안에 그 공포 트라우마로 남아있나 봐. 이동관이 온다 그러니까 벌써 망연자실하고 자포자기 하더라고. 준비해야 된다 그냥. 그때 그럼 뭐 나가서 유튜브나 하지 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는 그 무력감이 이미 다 안에 내재돼 있는 거야. 지금 새겨져 있는 방송위에서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네. 검열하려고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M장기획도 하지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너 진짜 가만 안 놔둬. 너도 일자리 나만 하지 않아. 둘이 우려를 가리기 힘들죠. 그렇습니까? 오일대 씨가 지는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그 진보의 대표 스피커 M장기획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편집 생방이라 편집도 못하고. 근호님은 왜 이렇게 투사가 된 거예요? 웬만한 정치인보다 투사예요, 투사. M장기획은 심지어 예능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코미디 방송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코미디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봤던 기사였는데 우리 포탈에 네이버나 다음에 포탈에 댓글이 있잖아요. 네. 댓글을 24시간만 보여주게끔 제한한다는 네.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4시간 후에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져요. 네. 그리고 AI가 검열한다. 네. 얘기라고. 근데 이미 우리는 MBC 압수수색하고 전용기 태우지 않는 거 그거 뭐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그런 거고 그 TBS 지원조례 폐지하고 YTN 민영화 하나하나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했던 언론사를 왜 그랬는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또 우리 그 인청 자료 MBC하고 그 우리 의원님 갑자기 최강욱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 같이 이렇게 압수수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아니고 뭐였었죠?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아니 피해자 아니고 가해자가 그거. 네. 용의자. 범죄자? 김혜자. 피고. 참고인. 갑자기 김혜자는 다들 모르는 거 혹시나. 일반의 감성. 천경자. 김현자. 천경자. 김현자. 난리가 났네. 보자.
알프레드 디수자. 무슨 회사일지 모르니까 네, 일말의 가능성으로 이걸 이렇게 살렸을 줄 몰랐어. 너무 대단해. 여기 먹이만 주면 알려드려요. 네. 아, 네. 참고인인데 마치 가해자처럼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 1,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이미 다 그 인청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조차도 언론 보도에 나와서 무섭다, 공포스럽다. 나도 보도하면 저렇게 당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압력 넣고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또 이동관까지 와서 이동관은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뭘로 유명하냐? 고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해요. 나 그 직에서 물러나서 나올 때 고소 취하고 고발 취하고 나오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그런데 고발 그 과정에서 많은 언론사들은요 기사를 쓰지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왜냐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도 언론사가 그 기자가 기사를 쓰면은 다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기사에 책임지는 사람, 1차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기자예요. 잘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민사까지 내면은 언론사가 그거를 우리 언론사의 기자니까 내가 이걸 책임져 줄게 안 그럽니다. 그 기자, 그러니까 언론사 따로 고발하는 거고요. 기자 따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기자를 상대로 했던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그 소송비는 기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어떤 기자가 여기다가 지금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댓글까지 24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들끓고 댓글로만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은 막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AI 검열 있잖아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어차피 게임 같은 거 할 때 욕하면 그 책임 자동으로 먹히잖아요. 애들 그냥 다 돌려서 욕 다 쓰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게 또 기분 나쁘게 그렇죠. 하는 방법들을 다 개발합니다. 다 써요. 부모님 걱정을 해주죠. 근데 지금은 써도 네. 24시간이다. 네. 그걸 추진하고 어차피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봉규 TV 댓글만 보시는데 포탈을 왜 보십니까? 저는 이게 댓글 폐지되면서 네. 좀 걱정도 되지만 결국은 막을 순 없다. 예전에 다음에 아고라라고 있었어요. 네, 다음 아고라. 네, 다음 아고라. 여기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모든 정치 이야기나 사회적 이슈가 여기서 다 토론이 됐었는데 아고라 없어졌어요. 네. 아고라 없어지고 이제 댓글이나 커뮤니티로 이제 전파가 됐거든요. 근데 댓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 못하면 또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를 무조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옮겨가면 커뮤니티가 훨씬 더 활성화되거나 네. 또는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현 정권의 비토 세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잠깐 눈 가릴 수는 있으나 훨씬 더 안 좋은 여론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더 크게 열릴 수 있다. 더 큰 판이 벌릴 수 있다. 비판을 하면서도 그 큰 판이 열리는 곳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 개인이 만든 커뮤니티는 검열 못하죠. 어떻게 검열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앙, DC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총선이 1년이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총선 때 국회 의석을 다수 의석수로 우선 만드는 거 그게 1차적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목표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은 또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서 가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이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총선 승리 이후 윤석열 퇴진,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답이다. 어떻게 앞으로 총선 이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탄핵안 발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이 민주당에서 탄핵안이 발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엔 무조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하는 것이 1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준비는 잘 되십니까? 네, 잘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네. 또 너무 열정적인 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이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도 저의 몫이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같이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창석 평론가랑 참 잘 만나신 게 걸어다니는 낙선 오답 노트입니다. 저처럼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라. 한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많이 주실 뭐만 거예요. 나처럼만 안 하면 된다.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근데 요즘에는 네. 솔직히 많이 깨어 계셔가지고 네. 우선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변호사처럼 개인 변호사 사무실 내기 어렵다면은 네. 사무실 내지 말라고 당해서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제가 작은 작업실이 있어요 대전에 네. 동생이랑 같이 사용하는. 네. 근데 그 주소를 알고 또 나름대로 오시거든요. 네네. 떡도 해주시고요, 초코파이도 사 오시고 네. 먹을 거를 해가지고 와주세요. 네. 그래서 돈은 오창석 지금까지 평론가는 사무실 언제 개업했어요? 사무실이요? 저 선거 한 3, 4개월 전에. 어. 네, 그거는 선거비는 지금도 보존이 안 됩니다. 사무실 개성법은. 그렇지. 왜냐면 지역마다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제일 목 좋은 곳에 사무실을 잡거나 안 잡으면 현수막만 잘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꿀팁 하나만 알려드리면 절대 와이파이 LG U+ 하지 마십시오. 해지할 때 존나 힘듭니다. 쌍놈 새끼들 3개월을 기다렸다가는 3개월을 내고 내가 해지되었습니다. 거기 절대 안 됩니다. 기업을 상대로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 나한테 고소해. 내가 그 협박한 거 다 들고 있어. 그거 안녕하세요. 해지. 내가 그 오창석이를 만났다고 봐요. 그 와이파이는 KT를 써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아니 우리 위원장님 나 총괄 선대본부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다고 봐요. LG도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야, 오늘 의미 있는 만남이 많네. 총괄 본부장님 오랜만에 보네. 네. 오랜만에. 자, 오창석 영입 인사, 문재인 영입 인사입니까? 영입하신 분 또 의견 들어봐야죠. 일단 오창석 씨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제빵 사장일 뿐이에요. 저를 잊어주세요. 몇 호였죠? 16호입니다 대표님. 5호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5호 양향자. 그렇습니다. 책 좀 나누세요. 평사에 놀러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참 뜻깊은 만남이 많아요. 훈훈하네, 뜻깊은 훈훈해. 만남이 많아요. 네. 당대표 때문에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유세 트럭 같은 것도 잘 빌려야 돼요. 사기 당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오창석 평론가는 당시 롤스로이스 가격에 빌렸거든요. 27억 정도 썼고. 진짜 농담, 그거 안 돼요. 농담이지, 당연히. 네. 포터를 당연히 빌리는데, 그 금액을 잘 조정하면은, 돈 많이 안 쓸 수 있습니다. 한 대가 얼마 정도입니까, 대략? 근데 한 대는 몇 천만 원 정도예요. 왜냐면은, 그 차량을 빌리면서 운전수 돈도 당연히 들어가고, 네. 뒤에 LED 판 들어가죠. 네. 꾸미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 대만 빌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선거도 기획사가 있으니까, 그 기획사한테 맡겨놓으면 그 기획사가 유세 차량, 점퍼, 명함, 그리고 공약, 선거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선거 공약지 뿌리는 거까지 다 통발주를 해줘요. 통발주를 할 때 통발주를 해야 싸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발주를 해서 헤쳐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때 잘 봐야 됩니다. 선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제품도 아니고. 이게 슬픈 게 선거 마이보험 체크 이런 거 있어요. 선거 마이보험 체크. 그러니까 이런 거 딱 여기다가 점검해주고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니까. 오창석 씨가 하나 차려요. 세게 당해본 사람이 다 알죠. 제가 차려야겠어요. 설계는 제가 안 당하는 컨설팅입니다. 선거 컨설팅. 작은 컨설팅. 이 유세차가 유세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낙선이 되든 당선이 되든 당선되면 당선 감사할 때 타야 되고 낙선되면 낙선 또 인사해야 되니까 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낙선 인사 당에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그 뒤에 가서 울어야 되거든요. 그지 창석 씨?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준비 차곡차곡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희는 뭐 걱정 안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아니 갑자기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왜 흔드는 겁니까? 뜬금없이 김기현 대표는 아니 선관위 감사받으라고? 그니까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었나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선관위가 뭔가 부정선거를 한다. 북한을 해킹당했다 이런 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마디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장악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속내막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뭐 사실 이
감사원도 사실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 털면서 감사원이 칼로 이용이 됐던 사례를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또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뭔가 이제 그 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를 압박하는 용도로 또 감사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국정원을 얘기했다가 네. 너무 많이 나갔나 보다 생각을 해서 감사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꽃이야. 이상입니다. 다시 꼭 종로로 출마해 주세요. 아, 예,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사실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응원한 건데. 아, 사실을 얘기를 하세요. 예. 아무튼 선관위 부정은 막아야 합니다. 노태학은 사퇴하십시오. 선관위한테 좀 악감정이 많으신가 봐요. 아,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을 막아야 된다. M장은 사퇴하십시오. 뭐 어디 자리에서요? 사퇴하십시오. 사퇴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비난하지 마세요. 송섬이도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나가네. 오창석 씨도 사퇴할 자리가 없군요. 네. 그러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송선미 씨도 이제 정신머리는 이미 사퇴했습니다. 네. 자, 이거 보석으로 지금 바깥에 나온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자, 보석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공분을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게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보석을 신청을 한 겁니다. 사법부가 이걸 재판부가 받아줬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감옥에도 못 있을 사람이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사퇴해야 되냐 사퇴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출근하게 되면서. 그래서 비판이 일자 그제서야 몰래 출근했다가 그제서야 병가를 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이거 만약에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갔다면 계속 용산구청장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로 이제 지금 몸이 자기 한마디로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보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출근을 해서 문을 잠그고 아예 있었어요. 구청장실에 아예.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게 용산구청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59명을 길에서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는 역할을 전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말았고 현장에 뭐 갔다 안 갔다 이런 불만도 있었고 그런 불편한 진실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들 그 자식을 그 현장에서 이유도 없이 잃고 지금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그 부모들이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공황장애고 자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 부모만큼 아픕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모들이 앞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진실을 알려달라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운 게 좀 요번에 세월호 이후에 요즘에 최근에 그걸 너무 눈물이 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어제 논평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사퇴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는 자식 없어요? 자기는 엄마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지. 마지막으로 사퇴는 정말 해야 됩니다. 참 아니 어떤 생각으로 사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능성을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사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용산구청장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퇴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최초에 보석 신청을 할 때 이제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로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공황장애와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이 구청장직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뒤에서 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용산구 국회의원은 이제 권영세인데 용산구청장이 지금 사퇴를 하면 내년 총선에서 보궐선거를 같이 합니다. 용산구청장. 그럼 당연히 민주당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용산구청장이 민주당이 되면은 용산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천을 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같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권영세 정도가 버티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는 그 정부에서도 이상민도 곧 탄핵 무효 심판 나올 건데 구청장 사퇴하면은 우리 둘 다 아니 행정부 장관도 사퇴를 안 하는데 구청장 사퇴할 필요 없어. 라고 두 세력이
의견이 맞아서 지금 같이 버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사퇴할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정치적인 이유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지금 제가 약간 국뽕이 차올랐던 유튜브 컨텐츠를 최근에 봤었는데 1800년대부터 2021년인가 2022년까지 전 세계 GDP 비교를 한 게 있어요. 네. 이들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90년대 초중반에 갑자기 10위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2021년, 2022년에 10위에 사우스 코리아가 등장하면서 끝나요. 국뽕이 차오르죠. 그런 세계 10대 강국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150여 명이 갑자기 사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자가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도대체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따져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박희영 구청장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진짜 누군가가 사퇴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주고 있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에서는 민주당에 어떤 후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진영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급이 나와야죠. 네. 권영세계를 이기려면은 진영 장관이 원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가 박근혜랑 대거리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용산구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행자부 장관인가요? 하고 이제 정계 은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권영세보다 훨씬 더 파괴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쉽지 않은 말인데 좋은 지역구가 나왔다고 해서 막 갖다 꽂으면 또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잘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비공개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준비한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은 현재는 다 보고는 있으나 용산이 아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급이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만약에 구청장이 사퇴를 한다. 그럼 분위기가 많이 용산 시민들의 민심이 좀 변하잖아요. 네. 그때는 이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누가 그 대신 민주당의 그 지역위원장은 당연히 있죠. 용산의 지역위원장은 있습니다. 현재는 용산의 원외 지역위원장 가장 유력하다. 이 정도만 하는 거지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이번에 한번 출마해보겠다라는 그런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제 정치 경력을 보면 21년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권영세 의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정책 특보가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권영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지방선거 나왔을 때 후원 회장이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으셨던 심평 변호사입니다. 심평.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심평 변호사가 당시 이제 후원 회장이었어요. 선거 당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이상했었거든요. 12구 참사 당시에도 권영세 장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제일 먼저 전화했었던 걸로. 그 정치 경력이 굉장히 짧아요. 구청장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 후보로 나올 수 있었고 당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거든요. 누가 도와줬겠네. 당연히 도와줬겠죠. 근데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뭐 왜 도와줬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보석 신청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또 통과가 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아까 오창석 평론가도 누군가가 뒤에서 지금 뒤를 봐주고 있고 지시를 해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배경이 좀 생각이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발표와 동시에 지금 지역위원장이 준비가 잘 되셨다면은 여론조사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당선시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요? 당이 작살나겠죠 아마. 오늘만 해도 야한 농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방송에서. 당 하나 작살낼 수 있죠. 욕도 하신 것 같은데. 욕은 사실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욕은 오히려 넘어갈 수 있어요. 귀여울 정도예요. 욕이 귀여울 정도예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욕은 귀여운 거죠. 욕은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전에도 그랬어요. 욕은 넘어갈 수 있어요. 야한 농담은 안 돼요. 그래요? 욕은 넘어가요. 욕은. 출마 생각이 아예 없으셔갖고 방송에서 그렇게 그럼 야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 옛날 총선에서 김용민 당시 후보의 활약은 우는 장면 계속 나와요. 김용민 당시 후보의 활약은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끔 아마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아니 가끔 보면은 보이지 유튜브로 보면은 네. 자꾸 많이 보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출마 안 하실라나 저는 그 정도 수위를 많이 봐가지고. 네네네. 네. 출마를 안 하겠다는 말은 이미 2017년에 깔끔하게 끝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정치적으로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용산 지역의 그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 이 박형 용산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보석으로 나와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근무하고 이런 걸 바라보는 유가족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가족들 그리고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용산에서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그게 듭니다. 여기서 가만 보니까 저만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총선이고 뭐 필요 없어요. 네. 용산구청장 얼굴 보는 순간 네. 진짜 분노가 끌어올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모 입장에서 포커스를 둬서 이거를 정치인 안 갖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다들 너무나도 이렇게 진짜로 시사방송 전문가들처럼 말씀 주셔서 내가 좀 뭐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이런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엄마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좀 하루빨리 좀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총선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창석 평론가 김용민 PD님을 대신해서 참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제 고정 오시죠? 갑니까? 아니죠. 네? 내일도 오십니까? 내일도 오시지 않아요? 내일도 오시는군요. 네네. 내일도 온다고요? 아니요, 저 6월 20일에. 그래요? 쭉 계시면 안 돼요? 쭉. 그래요? 김용민 PD님보다 훨씬 쭉 편해요? 계시면 안 돼요? 네? 이거 편집 안 해주시고 이것도 살려주세요. 여기도 이제 혁신을 둬야 되지 않을까? 아니, 놀라운 네. 게 김용민 PD님 계실 때보다 송소미가 많이 많아졌어. 왜 이러는 얘기하더라고요. 김용민 PD님이 불편해요? 왜 그래? 아니요, 사랑합니다. 흠바보다 티몬이 얘기하기 쉽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누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 표정 너무 방송을 난감하다.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